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즐거운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맡게 된 최영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을 좀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첨단 궤도 토목본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김지환 선임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철도 통신 신호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이병훈 선임 연구원입니다. 오! 네, 고속철도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수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교통환경연구실에서 소음진동을 연구하고 있는 노희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 드릴 거는요, 이제 우리나라의 고속열차 하면은 KTX죠. 아무래도 이젠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교통수단이잖아요. 저도 사실 지방 내려갈 때 KTX를 매번 이용해서 그런지 이제 차를 못 타겠더라고요. 이 시간 감축의 장점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해외를 갈 때 비행기를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KTX를 타고서도 해외에 좀 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KTX를 타고도 해외를 가야죠. 아, 가야 돼요? 예. 네. 지금 유럽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 독일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했을 때 다른 나라 이탈리아 어디 갈 때도 유럽에서는 계속 유럽에 있는 고속열차를 타고 계속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럽 같은 데서 이제 철도의 고속열차 이제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또 1936년 송기정 선수께서 동경에서부터 베를린까지 그 올림픽 그 마라톤 참가하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2주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갈 수 있었고, 그럼 그 흔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KTX가 가려고 고속열차가 가려고 한다면 이제 몇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은 좀 많이 있겠죠. 네. 이렇게 실제로 유럽까지 갔었던 사례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 과거에도 이 철도를 통해서 베를린에 도착을 했다면 이 아직도 서울에서 베를린까지 가는 이 철도 노선이 좀 남아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인프라나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북한 쪽하고 연결이 된다면 북한의 유지보수, 개보수를 통해서 네. 연결만 된다면 중국부터는 러시아나 그러니까 북한이 자세히 보시면 이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열차 노선이 있고 러시아로 연결되는 열차 노선이 있거든요. 그쪽을 통한다면 저희는 뭐 유럽 쪽까지 가는 데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개간의 열차 폭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한국은 1435라고 그 국제 표준 레일과 레일 사이 간격 개간이라고 하는데 그 표준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인접해 있는 중국도 표준계를 쓰고 있고 유럽 쪽은 이제 표준계를 쓰고 있고요. 러시아는 반면에 표준보다 넓은 그 광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 넓은 광계를 쓰고 있어서 저희가 만약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간다면 이제 표준계로도 가능을 하고 반면에 러시아를 통해서 간다고 그러면 북한은 표준계고 러시아에서는 광계고 하니까 다시 또 유럽에서는 표준계가 되기 때문에 그 개간이 변경하는 거에 대한 그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 기술은 철도연에서 개발이 됐죠, 박사님? 예, 저희 연구원에서 벌써 10년 전부터 아, 정말요? 예, 괴간을 변경된 광계를 달릴 수 있는 열차를 개발을 했고요. 실제로 이 연구를 하게 된 게 저희 연구원, 우리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물자들을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더 원활하게 수출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와. 실제로 괴간 가변 대차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의 마이너스 한 60도 되는 극한 환경에서도 달릴 수 있도록 와.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품수도 줄여가지고 유지보수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또한 괴간이 변동되는 그 시스템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이 정치적인 문제만 좀 해결이 된다 그러면 네. 저희 지금 부산에서 물자를 실어가지고 가전제품 같은 걸 실어가지고 유럽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준비는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북한이 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구나. 네. 그걸 간과하고 있었어요. 북한이 좀 길을 열어준다면 이제 무장이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 발전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저희가 지금 KTX를 통해서 우리가 이동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맞아. 사실 물자를 이동하는 건 사람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물자들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화물 열차로 이동하게 되면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40km만 돼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다른 교통의 이동수단보다도 경쟁력 있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는 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수출할 게 많은 나라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 네. 저희 중고차가 저희 대한민국 중고차가 이제 많이 저희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제 수출이 되고 있대요. 근데 그 중고차가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인천항에서 출발해서 그 칭다오 네. 그걸로 배로 간 다음에 칭다오에서 열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유라시아나 유럽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1대1로 해운이나 항공 쪽을 철로로 이제 운송하겠다는 거예요, 화물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국 내에서는 이제 그런 철도를 이용한 화물 운송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도 만약 어떻게 보면 섬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북한하고 연결만 된다면 중국을 통해서 대륙으로 이렇게 철도 운송을 이용하는데 훨씬 더 경제적인 효과가 뛰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가변 대차를 좀 리뷰를 해보면서 보니까 네, 네. 이거를 개발한 국가들이 몇몇 국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페인도 있고 폴란드도 있는데요. 네, 네. 이 스페인이나 폴란드는 각각 인접국가를 서로 연결하려고 개발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인접국가를 아직은 연결을 못하고 있지만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이 개간가변 대차를 통해서 네. 우리나라에 있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이 시베리아나 이런 극하 환경에서도 달릴 수 있도록 개발한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 또 우리 연구원이 최초라고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니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걸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TSR, 시베리아로 간다 그런다면 지금 이제 괴간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TCR 중국을 통해서 간다는 것도 있고 또 TM은 만주를 통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중국이라든지 만주를 통해서 간다면은 이제 문제는 신호 체계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쪽하고는. 근데 신호 체계가 그쪽하고는 좀 어떻게 서로 인터페이스를 잡아줄지 그거는 조금 네, 맞습니다. 네. 신호 체계가 중국이랑은 다르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의 신호 체계가 기본적으로 유럽의 신호 체계를 베이스로 해서 네. 그 현지화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물론 저희 신호 체계도 유럽을 따라가서 이제 만든 거라서요. 네. 서로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하고요. 이제 다만 뭐 통신하는 데 있어서 통신의 주파수라든지 또는 전력 공급의 뭐 주파수라든지 그리고 또 통신하는 그 메시지 프로토콜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떤 한쪽에서 이제 그 둘 다 호환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서로 이제 뭐 그 합의 봐서 같은 걸로 예, 상호 운영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다면 중국이랑 충분히 이제 고속철도로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또 중국에서 1대1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중국이랑만 연결이 되면은 이제 대륙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 이렇게 중국이 잘 만들어 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예, 저희가 이제 대륙까지 진출할 수 있는 큰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급전은 문제 없을까요? 급전 쪽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중국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급전이 이제 기본적으로 주파수가 저희가 전기 주파수가 60Hz인 반면에 중국은 50Hz를 쓰기 때문에 차량에서 이제 그 전력 변환 장치를 50Hz 또는 60Hz가 듀얼로 되게끔 이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맨날 차량으로 오네요, 그렇죠? 차량에서 다 바꿔줘야 되네.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괴관이 이제 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국제철도 협력기구라는데 OECD? OECD 저희가 가입했는데 거기서 논의 중에 하나가 그 건축 한계, 차량 한계 등을 논의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열차가 지나가려면 그 괴관뿐만이 아니라 그런 터널의 사이즈 그리고 교량의 사이즈 네. 이렇게 막 그런 국제협력기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정한 다음에 이제 하고 있는데 신호통신 쪽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참고로 고속철도가 그 고속철도 앱 스페인도 관계를 쓰고 일본 협계인데 그 고속철도 얘네는 다 표준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철도만큼은 뭔가 이런 신호통신의 네. 예, 국제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표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현재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고속철도가 자유롭게 왕래를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신호 체계를 서로 상호 운영성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고 그거 하에서 이제 제품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저희 나라나 중국은 이제 그런 유럽의 신호 체계를 따르고 있고 일본은 일본만의 신호 체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다 일본은 원래부터 철도 기술이 워낙 독자적으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일본만의 신호 체계가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지금 많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일본 신호 체계를 또 따르고 있고 그래요? 그러거든요. 네. 근데 신호 체계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나 뭐 중국 쪽에서나 이렇게 저희가 인접한 국경 지역 인접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호 체계를 잘 상호 운영성이 맞게끔 이제 기술 개발한다면 뭐 이제 나라들 간에 왕래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네, 좋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이어서 좀 황당한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 박사님들 영화 설국열차 아시죠? 다들 보셨었죠? 네,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저도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 모든 나라의 철도 노선들이 연결이 된다면 이 영화 설국열차처럼 이 멈추지 않고 주행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열차도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난해하네요. 네. 그 열차가 거기 설국열차 나 재밌게 봤었는데 네네. 설국열차를 보면은 이제 맨 밑에서부터 1등석 맨 첫 칸까지 상당히 이제 기름을 갖고 여러 칸들이 맞아. 다 차가 되어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설국열차 설계하기 위해서는 와, 걔는 굉장히 긴 열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했고 네. 그리고 이게 또 열차는 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멈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 이거는 이제 동력 분산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신호 쪽은 이제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것의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는 하겠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동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네. 그 영화 자체에서의 기본적인 것은 그 철도에 있는 천재분이 나와서 굉장히 할 수 있는 그 동력을 만들도록 하니까 그거는 이제 철도를 치고 근데 다만 이제 그 열차에서도 계속 어린애들이 이제 끌려가는 이유가 부품이 계속 이제 어떻게 되면 부품만큼 교체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린애들한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품의 이제 마모라든지 이런 유지 보수는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차량 쪽에서는 저 설계하려면 어떻게 설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동력 쪽은 모르겠습니다. 파워 쪽은. 그래서 열차의 차량 쪽에서 그 추진과 제동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 세계를 1년에 한 번씩 해피 뉴 이어 하면서 한 번 돌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표준 속도를 또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좀 알았는데 그 다른 나라에 어떻게 가야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또 다른 게또 뭐가 어떻게 있을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저도 설국열차를 재밌게 봤는데 네. 신호통신 관점에서 좀 진지한 얘기를 해보자면 물론 이제 나라들 간에 지금 신호 체계가 다른데 설국열차는 나라 지구를 한 바퀴 돌잖아요. 당연히 이제 신호 체계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상호 운영성이 보장된 신호 체계를 개발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그 신호 체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열차들끼리 충돌을 방어하거나 또는 열차들이 탈선하거나 아니면 경로를 잘 잡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쵸. 설국열차는 길이 하나고 열차가 하나잖아요. 신호체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심지어 이제 통신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지상이랑 그렇죠. 통신할 필요도 관계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네, 관제가 없으니까. 그냥 기관사가 보고 운전만 하면 되니까 신호체계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저 차량 쪽에서 뭐 유지 보수 쪽을 얘기하셨는데 그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 내부에 있는 부품이야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이 바퀴가 마모되고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바퀴가 없으면 아마 그 열차에서는 아마 여유의 바퀴가 다 또 나오지 어. 않겠어요. 너무 픽션 아니에요? 네, 바퀴에서도 아까 이제 괴간 가변 녀석이 나왔듯이 아마 여분의 바퀴는 아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같은 경우도 그 통과 톤수 제한이 있어요. 네. 얼마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교체를 해야 돼요.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이제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네. 예, 무조건 계속 보는 거는 좀 한계가 유지 보수를 위해서도 잠깐은 멈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버홀을 하는 것이 맞아요. 되게 힘들거든요. 유지 보수가 난 제일 힘들지 그 설국열차에서 보면 네. 진짜 거기 안에 사람들이 살아간다 그러면 네. 거기 인구도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인구가 바뀌고 사람들이 인구가 늘고 시작하면
차량의 무게도 증가할 거고 아. 무게에 따라서 또 레일에 가해지는 부담, 또 차량에 그렇지. 가해지는 부담도 클 건데 맞아. 가장 큰 거는 아마 이제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차를 정상적인 상태로 계속 유지 보수 해나가는 게 아마 좀 큰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요즘 시대는 또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 설국열차랑 AI랑 좀 연결을 시킨다면 어떻게 연결을 좀 시키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 보수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다음 열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서 부품을 갈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다가 좀 알려준다 그러면은 설국열차가 꼭 1년 매번 달리지 말고 한두 번은 좀 멈출 거로 하고 멈출 때 그 AI에서 온 것들을 가지고 한 번에 빨리 점검을 하고도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네. 제가 AI를 잘 모르고 혹시 AI 사실 유지보수 측면에서 보면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차량이 정상적인 상태로 쭉 주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고장이 나거나 페일이 나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장이 나고 정상적인 상태로 하다가 고장이 나는 그 요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을 해요. 네. 차량의 속도라든가 제동하는 간격이라든가 또 차량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네. 최근에 하는 연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네.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서 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좋다. 네, 학습을 시켜서 이 컴퓨터가 최적의 솔루션을 AI 기술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유지보수를 한 2번 할 거를 한 번만 할 수 있고 아. 그래서 비용도 줄이고 또 효과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런 연구를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에서도 네. 그 구조물의 균열이라든지 이런 거 탐지하는데 AI 기술 많이 사용해서 네. 보수 보강 진단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설국열차처럼 끝없이 움직이는 열차는 아직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의견이신 거죠? 박사님들께서. 한두 번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좀 불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박사님들께서도 이 초장거리 운행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핵추진 기술을 쓴다면, 그러니까 지금 핵추진 잠수함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핵추진으로 가는 건데 그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올라와서 연료를 주입하거든요. 이제 그런 그 동력 시스템을 철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물론 굉장히 커지겠지만, 예, 그 한 몇 년에 한 번씩 뭐 전차선이 없는 곳에서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예, 연료 주입도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지금 수소 연료 전지 개발하고 있는 딱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소 열차. 수소 열차도 그런 면에서 이제 이제 디젤 엔진 있던 거를 수소 엔진으로 이제 바꿔서 연료 전지를 바꿔서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건데 충분히 이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더 큰 수소 연료 전지 용량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운행의 그 거리가 결정이 될 텐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한 600km 정도 현재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차선 시스템으로 가냐, 배터리 시스템으로 가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전차선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 뭐 무한대로 갈 수 있을 그 시설만 구축이 되어 있으면 네. 무한대로 계속 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배터리 시스템으로 간다면 배터리가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이동 거리가 이제 맞습니다. 롱레인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커짐으로 인해서 차량 중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궤도 시설물에 어떻게 보면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최적화해서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초장거리는 네.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네.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아. 저희가 초장거리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람이 그 오랫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네. 초소차량을 타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쉬고 차량도 정비하는 게 훨씬 더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화물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캐나다의 횡단을 전차하는 열차도 있고요. 그래서 만 킬로 이상, 더 이상의 킬로미터를 아주 굉장히 긴 거리를 운행하는 열차들은 실제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좀 말도 안 되는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볼 건데 이제 우리 박사님들 은하철도 999 아시죠? 좋아했었죠. 네, 좋아하셨었어요? 네. 네, 이제 은하철도 999 같은 이 행성 횡단 열차는 어떨까요? 행성간 가는 열차로서는 은하철도 999만큼 좋은 열차는 없겠죠. 그쵸. 네, 각 행성마다 이제 머무는 곳에 갈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우주에서는 아무래도 주행 저항이라는 것이 아예 그 팩터가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쁜 그 열차의 모양으로다가 어렸을 때 봤었던 그 은하철도 999의 그 형태로도 추진이 된다 그러면 이제 가능하겠고, 각 행성마다 다니면서 가는 것은
갈 수 있겠죠. 또 열차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뭐 레일이라든지 어떤 그런 곳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대용량 수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수단의 일종이기 때문에 은하철도 999는 크게 얘기하면 결국 이제 철도고요. 그리고 이제 열차만의 행성 간의 이제 인터페이스는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지금 열차 지금 신호 체계에서 본다면 또 행성 간 행성이 꼭 나라와 나라처럼 인터페이스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네. 이제 뭐 각 행성에 도착할 때마다 뭐 여기 통신 주파수도 맞아야 되고 이게 여기에 정차해라 저기서 가라 서라 이런 신호들 체계가 다 맞아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기술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장점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행성과 행성 사이에 이동할 때 네. 지금 보면 저희가 궤도도 놔야 되고 또 차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행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 네. 많은 추진 장치에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 우주 공간에는 저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적은 추진 에너지로도 굉장히 높은 속도를 낼 수 있으니까 오. 그런 면에서 보면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그런 면에서 보면 하이퍼튜브랑 개념이 유사하겠네요. 하이퍼튜브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진공 상태를 네. 만들기 위해서 튜브 형태의 어떤 터널을 만드는 거고요. 은하철도국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없이 네. 그냥 바로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궤도 이런 역할이 좀 적어질 것 같고요. 저는 정거장, 스테이션, 플랫폼, 이런 것들이 뭔가 구축 기술이 필요할 것 같네요. 각 행성마다 아니면 중간중간에. 네, 그럼 일단은 이제 만화처럼 이 증기기관차 형태의 열차로는 아직은 아니다. 라는 게 의견이신 거죠? 다들. 진기관차 형태로도 갈 수 있죠. 네, 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네. 아니다. 그때는 저항이 적기 때문에 네. 증기기관의 그 어떤 증기 에너지로도 충분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모양은 참 예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무거나 좀 예쁜 모양으로 갈까. 네. 불가능은 아니고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정으로 이제 전문가이신 박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선 설국열차나 은하철도 999는 아직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초장거리라면은 이 현재의 기술에 다른 기술들을 접목한다면 가능하겠다. 이런 결론도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황당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고 다양한 질문들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어려운 질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치 있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감 한마디씩 들어봐도 될까요? 소감이요? 어땠는지 오늘. 예. 네. 아니 저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좀 이제 철도 전체적인 철도 산업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뭐 이런 재밌는 질문 통해서 여러 그 박사님들 의견도 듣고 또 저도 공부도 되고 새로운 지식도 얻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토픽이 좀 오늘 나왔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것은 이렇게 답입니다가 아니라 그걸 할 수 있게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엔지니어 측면으로다가 그런 식으로 다 접근하는 것이 이제 뭐 연구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수록 좀 더 연구 분야는 더 넓어지고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도 오늘 주제가 좀 재밌었고요. 특히 그 일본에서 과학자들이 로봇을 연구할 때 우주소년 아톰을 굉장히 생각하면서 아톰 알죠? 예, 연구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주제가 은하철도 9가 나왔잖아요. 이게 실제로 현실 가능하진 않지만 네. 저희가 이 목표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또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 이렇게 박사님들의 전문적인 견해에서 나오는 의견이었지만 또 이제 재미 위주의 대화였기 때문에 현재 막 연구를 진행해 보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만 네 분 박사님과 함께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